강도윤은 그날 저녁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아내 박서연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다. 오빠, 나 제주 출장 다녀왔어. 피곤해서 일찍 잘게. 서연은 소파에 기대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고 하은이와 지훈이는 각자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도윤은 대답 대신 미소만 지으며 코트를 벗어 옷걸이에 걸었다. 그런데 코트 안주머니에서 뭔가 구겨진 종이가 스치듯 손에 잡혔다. 그는 조용히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 불을 켜고 종이를 펼쳤. 신라호텔 영수증이었다. 2024년 11월 12일 객실 1박 룸서비스 와인 1병 총 850 영원. 서연은 그날 제주에서 컨퍼런스 참석한다고 했었다. 도윤의 손가락이 살짝 떨렸. 하지만 그는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영수증을 선명하게 찍었다. 사진을 저장하고 종이를 원래대로 구겨 코트 주머니에 넣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그는 속으로 되뇌었. 침착해. 아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날 밤 서연이 잠든 뒤 도윤은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다. 새 엑셀 파일을 만들고 파일명을 가방 프로젝트라고 저장했다. 첫 번째 행의 날짜, 장소, 금액, 아내의 거짓말 내용을 적었다. 허서가 깜빡이는 화면을 보며 그는 한숨을 삼켰다. 아이들 사진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하은은 11살, 지훈이는 14살. 아직은 부모의 세계를 모르는 아이들이었. 그로부터 14개월이 흘렀다. 도윤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 매일 퇴근 후 그는 서연의 외출 일정을 확인하고 그녀가 샤워하거나 잠든 틈을 노려 코트와 핸드백을 하나씩 뒤졌다. 처음엔 손이 떨려 영수증을 제대로 찍지도 못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7번째 영수증은 롯데 호텔 월드점이었다. 12번째는 강남의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 알레그리아에서 나온 카드 영수증이었다. 19번째는 신라 호텔 스위트룸, 28번째는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어느 날 밤 서연이 늦게 들어와 오늘도 미팅이 길었어라고 말했을 때 도윤은 부드럽게 물었다. 제주 출장 때 재밌었어.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 응, 받아보고 좋았지. 다음에 가족끼리 가자.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숫자를 셌다. 지금까지 34장. 그는 태진그룹 내부 감사 시스템에 접속할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 권한이 있는 고위 법무회계 팀장으로서 그는 최민재 전무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합법적으로 열람할 수 있었다. 41번째 영수증을 찾은 날은 2025년 12월 23일이었다. 서연의 코트 안쪽 지퍼 주머니에서 나온 강남의 프라이빗 바 루나 영수증. 그날 밤 도윤은 엑셀을 열고 모든 데이터를 정렬했다. 날짜, 시간, 장소 완벽하게 일치했다. 최민재 전무의 법인카드로 결제된 금액이 정확히 서연의 출장 일정과 겹쳤다. 41건, 모두 41건. 도윤은 의자에 기대 앉아 천장을 바라봤. 가슴이 아프게 저려왔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는 새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모든 사진과 엑셀 파일을 암호로 잠갔. 다음날 아침 식탁에서 지훈이가 투덜거렸. 아빠, 엄마 또 늦게 오네. 나 축구 경기 보러 가고 싶은데. 하은이가 옆에서 맞장구 쳤. 엄마 요즘 예쁘게 입고 다니시던데 회사에서 무슨 일 있나 봐. 서연은 화장을 하며 웃었. 엄마 바빠서 그래. 곧 크리스마스니까 가족여행 갈까? 도윤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래, 가족여행 좋지. 내가 일정 잡아볼게.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이미 다음 단계를 계산하고 있었. 14개월 동안 모은 41장의 영수증은 이제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연과 최민재 사이에 쌓인 거대한 빙산의 첫 번째 금이었. 도윤은 서재 문을 닫고 노트북을 다시 열었. 가방 프로젝트 파일을 열고 마지막 행에 적었. 41건 증거 완료. 그는 파일을 닫고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불빛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 강도윤은 그날 밤 서재에서 가방 프로젝트 파일을 다시 열었다.
41장의 영수증이 빽빽하게 정리된 표를 내려다보며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증거는 충분했지만 아직 부족했다. 가정법원에서 이혼과 양육권을 동시에 따내려면 아이들의 상처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회사 근처에 있는 한 작은 심리 상담소를 찾아갔다. 상담실 문을 열자 50대 중반의 김 박사님이 미소로 맞이했다. 강 선생님, 오랜만이네요. 아이들 때문에 오셨나요?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 네. 하은이와 지훈이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엄마가 집을 자주 비우다 보니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자세한 기록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 박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노트를 펼쳤다. 알겠어요. 하은이는 지난달부터 식사를 거의 거르고 밤마다 엄마를 기다리다 울음을 터뜨린다고 하더군요. 지훈이는 학교에서 친구와 싸우는 횟수가 늘었어요. 둘 다 엄마가 우리를 버린 것 같다는 말을 자주 해요. 제가 매주 세션 내용을 자세히 적어드릴게요. 날짜, 증상, 아이들의 말까지 모두요. 도윤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상담소를 나왔. 이제 심리 기록까지 확보했.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차 안에서 조용히 중얼거렸.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해. 그로부터 일주일 후 평소와 다름없는 토요일 오후였다. 초인종이 울렸다. 도윤이 문을 열자 서연의 강남 부인의 모임에서 자주 보이던 김은주가 서 있었다. 화장이 약간 흐트러져 있고 손에는 작은 USB 하나가 들려 있었다. 도윤 씨, 미안해요. 갑자기 찾아와서 서연이 때문에 속이 너무 답답해서 이거 받아주세요. 은주는 목소리를 낮추며 USB를 도윤의 손에 쥐어주었다. 서연이가 나를 너무 무시했어요. 돈 빌려달라고 할 때마다 너는 아직도 그 수준이야 하면서 그런데 내가 우연히 본 거예요. 서연이와 최민재 전무가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들, 카톡 대화, 심지어 녹음 파일까지 그들이 둘이서만 간 여행에서 나눈 대화예요. 다 담아놨어요. 이혼하려면 이게 필요할 거예요. 도윤은 USB를 받아들고 은주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 은주 씨, 고마워요. 정말 조심해서 돌아가세요. 은주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빠르게 계단을 내려갔. 도윤은 문을 닫자마자 서재로 들어가 USB를 꽂았다. 폴더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이 있었다. 서연과 최민재가 제주 신라 호텔 스위트룸에서 포옹하고 있는 모습, 둘만의 디너 테이블, 해변에서 손을 잡고 있는 장면, 카톡 대화는 더 노골적이었. 오빠, 오늘 밤은 진짜 특별하게 해줄게요. 서연아, 너만 있으면 회사 일도 다 잊혀. 다음 달에 다시 가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분 47초짜리 음성 파일. 서연의 웃음소리와 최민재의 낮은 목소리가 섞여 있었. 민재 오빠, 그 슬러시 펀드는 어떻게 관리해? 세무조사 안 걸려. 걱정 마. 태진그룹 계열사 아래에 유령회사 3개 만들어서 돌리고 있어. 돈은 해외로 빼돌리고 세금은 너도 알잖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도윤의 손이 떨렸. 이것은 단순한 불륜 증거가 아니었다. 회사 자금 횡령과 탈세까지 연결된 결정적 증거였. 그는 모든 파일을 백업하고 USB를 안전한 곳에 숨겼다. 그리고 며칠 후 결정적인 밤이 왔다. 서연은 거울 앞에서 샤넬 백을 들고 마지막으로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다. 검은색 원피스가 몸에 착 달라붙어 있었. 오늘 저녁은 회사 미팅이야. 늦을 수도 있어. 애들 저녁은 시켜 먹여. 도윤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들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너무 피곤하지 않게. 서연은 대답 대신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다. 도윤은 서연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뒤 서재 서랍에서 아주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그것은 최신형으로 배터리가 12시간 이상 가고 음성 인식으로 자동 녹음되는 물건이었다. 그는 서연의 샤넬 백 안쪽 지퍼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 그날 밤 도윤은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하은이는 밥을 거의 건드리지 않았고 지훈이는 핸드폰만 만지작거렸다. 아빠, 엄마 또 늦게 오네.
도윤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 오늘은 아빠랑 같이 영화 볼까? 다정이 조금 넘은 시간. 서연의 백에서 녹음 파일이 전송되어 도윤의 노트북으로 들어왔. 그는 헤드폰을 끼고 파일을 재생했. 처음엔 서연의 웃음소리와 최민재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흘러나왔다. 여보, 오늘도 예쁘네. 이 드레스 내가 사준 거지. 응, 오빠가 좋아할 것 같아서 입었어. 근데 빨리 끝내고 호텔로 가자. 그러다 대화가 점점 진지해졌다. 최민재가 술기운으로 혀가 약간 풀린 채 말했. 태진그룹 자금 내가 3년째 돌리고 있어. 계열사 하나를 유령회사로 만들어서 슬러시 펀드 180억을 빼돌렸지. 세무서에서 조사 나오면 간단히 서류 조작하고 너처럼 똑똑한 사람들 몇 명만 있으면 끝이야. 서연의 목소리가 따라 나왔. 오빠, 나도 도울게. 대신 이혼하면 양육권은 절대 안 줘. 도윤이 그 인간 아무것도 모를 거야. 도윤은 녹음 파일을 끝까지 들었.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났. 그는 파일 이름을 결정적 증거 2026 115라고 저장하고 암호를 걸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 41장의 영수증, 아이들의 심리기록, 은주의 USB, 그리고 오늘 밤의 녹음까지. 도윤은 창가로 다가가 강남의 야경을 바라봤. 불빛들이 반짝이는 가운데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 이제 끝을 내자. 그의 손이 노트북을 덮었. 가방 프로젝트는 더 이상 프로젝트가 아니었. 그것은 완성된 무기였다. 강도윤은 그날 밤 서재불을 모두 끄고 노트북만 켜놓은 채 앉아있었. 화면에는 가방 프로젝트 폴더가 열려 있었다. 41장의 영수증 사진, 은주가 준 USB 속 사진과 카톡, 3분 47초 녹음 파일, 그리고 김 박사님이 작성한 하은이와 지훈이의 심리 상담 기록까지. 그는 모든 파일을 하나로 압축하고 강력한 암호를 걸었다. 새벽 2시 17분. 도윤은 친구 이진우에게 암호화된 메일을 보냈. 진우야, 이 파일 열어보고 판단해. 필요하면 바로 써.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게. 그리고 그는 침대에 누웠다. 서연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 다음날 아침 7시 45분. 도윤이 아이들과 함께 아침을 먹고 있을 때 지훈이의 핸드폰이 먼저 울렸다. 아빠, 뉴스에 최민재 전무나와. 도윤은 태연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셨. 이진우가 쓴 기사가 포털 사이트 일면을 장악했. 태진그룹 최민재 전무 180억 원대 슬러시 펀드 조성 및 탈세 의혹. 불륜 상대는 그룹 내 여성 임원. 기사에는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녹음 파일 일부가 공개되어 있었다. 30분 만에 모든 언론이 따라붙었. 태진그룹 컴플라이언스 팀은 오전 9시 정각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민재 전무를 즉시 직무 정지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서연은 그 소식을 차 안에서 들었다. 그녀는 핸들을 꽉 움켜쥔 채 집으로 미친 듯이 달려왔다.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오자마자 가방을 바닥에 던지고 스마트폰을 벽에 집어 던졌다. 화면이 산산조각 났다. 강도윤이 개새끼야. 네가 한 짓이지. 네가. 서연은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소리를 질렀.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도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아이들을 2층 방으로 올려보낸 뒤 천천히 일어났다. 그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 서연아, 진정해. 그 기사는 나를 겨냥한 게 아니야. 최민재 전무의 커리어를 끝장내려고 쓴 거지. 너는 그냥 덤으로 따라온 거고. 서연은 몸을 부들부들 떨며 다가왔다. 너 어떻게 41장이나 되는 영수증을 언제부터 안 거야? 14개월 네가 제주 출장 간다고 거짓말한 그날부터. 서연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 눈물이 주르륵 흘렀지만 도윤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로부터 2시간 후 소인종이 거칠게 울렸. 도윤이 문을 열자 최민재가 코트도 제대로 입지 않은 채 헐레벌떡 서 있었. 눈은 벌개져 있고 숨소리가 거칠었다. 강도윤, 너 이 새끼. 최민재는 주먹을 날렸다. 도윤의 왼쪽 광대뼈에
정확히 꽂혀 통증이 번쩍했지만 도윤은 비틀거리면서도 바로 반격했다. 그는 최민재의 배에 힘껏 주먹을 꽂아 넣었. 민재가 허리를 숙이며 신음했다. 도윤은 코피가 흐르는 얼굴로 침착하게 말했. 이제 그만해. 경찰 부를 거야. 그는 이미 112에 전화를 걸고 있었다. 여기 강남구 가정폭력 발생했습니다. 남자가 집으로 쳐들어와서 저를 때렸어요. 빨리 와주세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최민재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도윤은 광대뼈가 부은 얼굴로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 사진도 찍혔다. 병원 진단서까지 받았다.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았. 그날 저녁 도윤은 또 하나의 파일을 이진우에게 보냈. 해진그룹 인사팀에서 봉인되어 있던 최민재의 과거 기록이었다. 8년 전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을 저지르고 합의금을 주며 무마했던 사건, 그리고 대학 시절 폭력 전과까지. 다음날 아침 추가 기사가 터졌다. 최민재 과거 성희롱 폭력 전력까지. 태진그룹 인사 실패 논란. 최민재는 오후에 검찰에 소환되었. 서연은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 그녀의 사무실은 이미 짐을 싸라는 지시가 내려져 있었다. 저녁 8시 집은 고요했. 하은이는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었고 지훈이는 게임기를 내려놓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 도윤은 아이들 방을 돌아다니며 조용히 말했. 아빠가 지켜줄게. 이제 엄마 없이도 우리 셋이 잘 살 수 있어. 서연은 그날 밤 늦게야 집에 들어왔. 화장은 지워져 있었고 눈은 퀭했다. 그녀는 도윤을 보며 힘없이 물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도윤은 서류 가방에서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 서명의 양육권은 내가 가질 거야. 재산 분할은 법원이 결정할 테고 너는 최민재와 함께 감당해야 할 거야. 서연의 손이 떨렸. 펜을 들었지만 끝내 서명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 빙산은 이제 완전히 드러났. 그리고 서연과 최민재는 그 빙산 아래로 가라앉고 있었다. 그의 광대뼈는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만은 처음으로 가벼웠. 이제 진짜 끝이 보였. 강도윤은 그날 아침 가방에 서류를 챙기며 거울을 봤. 왼쪽 광대뼈에 아직 희미한 멍이 남아있었다. 그는 넥타이를 메고 아이들을 내려다봤다. 하은이는 작은 손으로 아빠 소매를 잡고 있었고 지훈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 법원 복도는 차가웠다. 가정법원 3호 법정.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 강도윤 씨 측에서 제출한 증거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41장의 호텔 영수증, 녹음 파일, 심리 상담 기록, 그리고 최근 발생한 폭행 사건까지. 박서연 씨는 이에 대해 충분한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변호사는 땀을 흘리며 변명했. 피고는 여전히 모성애를 가지고 있으며 판사는 고개를 저었다. 11살 하은 양의 경우 어머니의 방임으로 인한 식사 거부와 불안 증상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은 양의 양육권은 원고 강도윤 씨에게 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지훈이를 바라보며 애원하듯 말했다. 지훈아, 너는 엄마랑 같이 살 거지? 응. 지훈이는 14살 특유의 반항적인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 네. 저는 엄마랑 있을게요.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서류에 사인했다. 가슴이 아팠지만 그는 하은이의 손을 꼭 잡았. 재판이 끝난 다음 날 도윤은 하은이와 함께 마포구의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32평형 강이 보이는 작은 집이었. 이삿짐을 풀다가 하은이가 그린 그림 한 장을 발견했다. 내 가족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 하은이가 유치원 때 그린 것이었. 도윤은 그 그림을 조용히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 아빠, 이 집 예쁘네. 하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윤은 딸을 안아올리며 대답했다. 우리 둘이서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아빠가 약속할게. 시간이 흘렀다. 처음 한 달. 지훈이는 엄마 집에 머물렀. 서연은 매일 외출했고 집에는 빈 술병만 쌓여갔다. 외할머니 집에 가도 분위기는 싸늘했. 네, 엄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어라는 말이 매일 들려왔. 지훈이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너네 부모님 이혼했지 라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어느 수요일 저녁
지훈이가 처음으로 마포 아파트를 찾아왔다. 아빠, 그냥 잠깐 들른 거야. 도윤은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고 따뜻한 라면을 끓여줬다. 하은이는 오빠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겼다. 세 식구는 조용히 TV를 지훈이는 밤 10시가 되자 그럼 간다 하며 돌아갔다. 그런 방문이 2번, 3번 이어졌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도윤이 문을 열자 지훈이가 커다란 백팩을 메고 서 있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아빠, 지훈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백팩을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손님방으로 들어가 문을 열었다. 침대 위에 백팩을 올려놓고 옷을 하나씩 꺼내 서랍에 넣기 시작했다. 도윤은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하은이가 뒤에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오빠, 여기서 잘 거야.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 집 더 이상 못 있겠어. 엄마는 매일 울고 술 마시고 나한테도 최민재 아저씨 얘기만 해.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고. 도윤은 천천히 다가가 지훈이의 어깨를 감쌌. 고생 많았다. 이제 여기서 같이 살자. 그날 밤 세 식구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다. 하은이는 웃으며 오빠에게 반찬을 떠줬고 지훈이는 수저를 들며 조용히 말했다. 아빠, 미안해. 그때 엄마 편 들어서. 도윤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이제 우리 셋이니까. 식사가 끝난 뒤 도윤은 서재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다. 하은이가 그린 내 가족 그림을 꺼냈다. 그는 그림을 조심스럽게 펼쳐 책상 위에 놓고 한참을 바라봤다. 그림 속 네 사람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이제 세 사람이었다. 도윤은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 작은 아파트 안에서는 서로를 지켜줄 수 있었다. 그는 그림을 다시 접어 서랍에 넣었다. 이제 새로운 그림을 그릴 때가 됐구나. 하은이와 지훈이가 거실에서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도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전쟁은 끝났. 남은 것은 천천히 치유해 나가야 할 일상이었다. 강도윤은 그날 저녁 마포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지훈이가 게임을 하고 하은이가 옆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따뜻한 불빛 아래 세 식구의 그림자가 부드럽게 드리워졌다. 도윤은 스마트폰을 들고 친구 이진우에게 문자를 보냈다. 진우야, 요즘 좀 괜찮아. 근데 나 좀 소개시켜줄 사람 없어. 아이들 생각해서 진지한 사람으로. 진우의 답장은 바로 왔다. 알았어. 나한테 딱 맞는 사람 하나 있어. 김유진, 우리 사진 편집하는 친구야. 너처럼 이혼하고 상처받은 사람 앱으로 연결해줄게. 이름은 마음맞춤이라고.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만 매칭되는 거. 며칠 후 도윤은 익명으로 된 앱을 깔았다. 프로필에는 회계 전문가, 2아이 아빠, 조용히 새 시작을 찾는 중이라고만 썼다. 상대방 프로필은 사진 편집자, 과거의 배신을 극복 중, 진실한 대화를 좋아함이었다. 첫 메시지는 유진에게서 왔다. 안녕하세요. 진우 씨가 소개해줬어요. 저도 비슷한 아픔이 있어서 천천히 이야기 나눠보고 싶네요.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 가을이 깊어지던 10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 서울 한복판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카페. 오후에 빗대서 두 사람은 처음 만났다. 창밖으로 은행잎이 노랗게 물든 거리가 보였. 도윤은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기다렸. 문이 열리고 검은 코트를 입은 여자가 들어왔다. 김유진이었다. 단정한 단발머리에 눈빛이 맑고 날카로웠다. 강도윤 씨 맞으시죠? 유진이 부드럽게 물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인사했. 네, 김유진 씨. 만나서 반가워요. 앉으세요. 두 사람은 처음엔 어색하게 날씨 이야기를 했. 그러다 유진이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 저는 3년 전에 이혼했어요. 남편이 회사 후배와 2년 동안 만났더라고요. 사진 편집하면서 매일 밤 늦게까지 일하다 보니 집에 있는 시간도 별로 없었죠. 그때 정말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도윤은 커피 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대답했다. 저도 비슷해요. 아내가
회사 상사와 14개월 동안 만났어요. 제가 증거를 모으는 동안 아이들은 엄마를 기다리다 매일 울었죠. 하은이는 밥도 안 먹고 지훈이는 학교에서 싸움만 했어요. 지금은 하은이랑 같이 살고 있고 지훈이도 최근에 돌아왔어요. 유진의 눈이 살짝 촉촉해졌. 아이들 많이 힘들었겠네요. 저는 아이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외로웠어요. 도윤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작은 사진 한 장을 보여줬다. 하은이가 그린 내 가족 그림을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것이었. 이 그림 하은이가 예전에 그린 거예요. 아직도 서랍에 넣어두고 가끔 봐요. 그때는 진짜였으니까. 이제는 새 식구지만 그래도 그 그림을 버릴 수가 없네요. 유진은 그림을 한참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다. 그 마음 이해해요. 저도 전 남편과 찍은 사진 한 장 아직 지우지 못했어요. 상처가 아물 때까지는 천천히 가는 게 좋겠죠. 대화는 점점 깊어졌. 두 사람은 상처를 이야기하면서도 서로의 가치관이 비슷하다는 걸 느꼈다. 도윤은 숫자와 증거를 다루는 일을 했고 유진은 사진 속 진실을 찾아내는 일을 했다. 둘 다 거짓을 싫어하고 아이들 혹은 미래를 소중히 여겼다. 시간이 흘러 해가 지기 시작했. 창밖으로 서울의 황혼이 붉게 물들었. 오늘 정말 편안했어요. 유진이 말했.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다음에 또 만나요. 이번엔 아이들 이야기도 더 하고 싶네요. 카페를 나서며 두 사람은 가볍게 악수했. 유진의 손은 따뜻했다. 도윤은 지하철을 타고 마포로 돌아왔. 아파트 문을 열자 따뜻한 불빛과 함께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 아빠 왔어. 하은이가 달려나왔. 지훈이는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 아빠 오늘 늦었네. 뭐 했어? 도윤은 코트를 벗으며 미소 지었. 친구 만나고 왔어. 좋은 사람. 그는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 식탁 위에 3개의 수저가 놓여 있었. 하은이는 오빠에게 반찬을 떠주고 지훈이는 아빠에게 물었. 아빠, 우리 이제 진짜 괜찮은 거지? 도윤은 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응, 이제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저녁을 먹고 난 뒤 도윤은 서재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다. 하은이가 그린 그림을 다시 한번 꺼냈. 그는 그림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이번엔 책상 위에 펼쳐놓았. 황혼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 도윤은 창가에 서서 한강을 내려다봤. 가슴 속에 있던 무거운 장부가 마침내 균형을 맞춘 것 같았다. 41장의 영수증, 녹음 파일, 법정 싸움, 아이들의 눈물, 모든 것이 이제 과거가 되었다. 그는 유진에게 문자를 보냈. 오늘 만나서 고마웠어요. 다음 주에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산책할까요? 답장은 곧 왔다. 네, 좋아요. 천천히요. 도윤은 미소 지었다. 아이들이 거실에서 웃는 소리가 들려왔. 그는 서랍을 닫고 거실로 나갔다. 새로운 장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서울의 부드러운 황혼 아래 조용하지만 단단한 시작이었다.